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오후 12시 탄소성 이론과 응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제물 내용을 조금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장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과제물 내용은 10장에서 이제 이방성 항복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그림 10.2를 보면 평면 응력 조건에 한해서 항복 곡선을 그려서 이 항복 함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장에서 이방성 항복 함수를 여러 개 소개할 텐데 그 중에서 2차식 이방성 항복 함수, 2차식 이방성 항복 함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2차식이 아닌 이방성 항복 함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더 고민하면서 이해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면 응력 조건에서 항복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 상수의 영향, 항복 곡선에 미치는 재료 상수의 영향을 겹쳐서 이렇게 쭉 항복 곡선 여러 개 겹쳐서 그리면 그 영향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그 항복 곡선들이 대부분 그려져 있어서 그거랑 똑같은 그림이 이제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거는 좌표도 좀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숫자로서 항복 곡선을 좀 이해를 하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이번 과제물의 취지고 그다음에 참고로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학기말 시험 언제 보느냐 그 관심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12월 22일 날 보는 걸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말 시험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퀴즈 시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 그 다음에 과제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10장의 내용. 그러니까 퀴즈 시험을 우리가 최근에는 안 보게 됐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서부터 그 퀴즈 시험을 보지 않았냐면 6장 후반부 이후부터는 퀴즈 시험을 따로 안 보고 주로 과제물과 그 다음에 주로 과제물로 대체를 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6장 후반부부터 특히 10장 내용, 10장 내용을 중심으로 기말 시험 문제를 한 문제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제물 준비를 아주 잘 해왔고 그다음에 발표도 잘 했기 때문에 기말 시험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아주 복잡하거나 그다음에 계산이 어렵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려고 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방식은 퀴즈 시험과 똑같아요. 모든 것이 오픈이 돼 수강생끼리의 논의만 금지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보는 기본 원칙이죠. 비대면 시험. 자, 그럼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10장의 내용인데요. 10장 내용은 제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 자료 대비 제목이 살짝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소성 이방성과 성형 한계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10장에 11장을 이제 새로 하나 추가를 해서 손상에 대한 얘기랑 성형 한계에 대한 얘기를 11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10장에서는 이방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이방성이 왜 생기느냐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방성이 일단 생겨난 이후에 현상학적으로 이방성 항복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활용하느냐. 항복 함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항복을 일으킬 때 이 항복이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아직 항복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즉 소송 변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첫 번째 그 중요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소송 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항복 함수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죠? 그리고 그 항복 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졌을 때 그 등식을 만족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항복 조건이니까 항복 함수 자체가 이제 항복 조건의 그 99.9%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항복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도 얘기하지만 항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방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금속 재료는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 모두 이방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속 재료 먼저 소개를 하고 비금속 재료는 우리 강의 자료에는 따로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비금속 재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기로 하죠. 우선 첫 번째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금속 재료가 격자 구조라고 했죠. 그죠? 결정림 하나 안에서는 동일한 격자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재료 자체는 어떤 다결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7장에서 그 금속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8장에서는 단결정의 운동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금속 재료는 대부분 다결정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죠? 단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 말고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단결정립 터빈 블레이드, 다른 하나는 단결정립 실리콘 웨이퍼 용 인고.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금속 재료는 대부분 다결정 재료죠. 그런데 그 다결정 재료들이 모두 동일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합금의 경우는 합금의 조성에 따라서 조금씩. 여보, 나 봐봐. 이게 뭐죠? 그 동일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합금의 경우에는 합금의 조성이 조금 틀려지면 뭐 격자 구조가 살짝 왜곡될 수도 있겠죠. 동일한 격자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 결정림마다는 격자의 방향이 틀려져요. 그죠? 격자의 방향이 틀려지는 이유는 금속 재료가 응고될 때 요 그림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교과목에서 사용되는 그림을 제가 좀 찾아서 이것만 좀 보여줄게요. 동일한 격자 구조이지만 방향이 다른 거. 찾아가지고 제가 학부에 그 생산공정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림이다 이러면서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응고 과정. 이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학부 교과목에 우리가 이제 그 공업재료 가공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그 교재에 물론 이제 한글 번역판도 있지만 그림 3.12에서 금속 재료가 응고하는 과정을 아주 계략적으로 나타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계략도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죠. 자, 금속 원자들이 격자 구조라고 했죠. 그러면 이 흰색 바탕은 뭐냐면 아직 액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용탕이라고 그러죠. 용탕, 몰튼 메탈. 거기서 원자들이 격자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고체예요. 흰색 부분은 아직 액체 상태고.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계속 방출되면 원자 하나하나 갖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 격자 구조에 와서 앉게 되겠죠. 옆에 와서 하나씩 착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B번 그림이 이제 원자들이 많이 격자 구조,
그 이루어가면서 각자 이렇게 최초에 만들어진 요 원자들이 앉은 격자 모양을 우리가 씨앗, 시드라고 얘기하고 그 시드가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결정립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차원에서 그렸는데 3차원적으로 배열을 하는데 그냥 이 계략도만 봐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방향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결정립 하나 안에서는.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난 것이 이제 나중에 계속 자라면 마지막으로 결정립까지 되는데 아직은 이제 서로 경계가 만나진 않았는데 점점점 냉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원자들이 이제 이웃한 그 자라온 씨앗들 그러니까는 이웃한 결정립들하고 이제 만나서 결국은 D번 그림처럼 경계를 이루게 돼요. 경계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웃한 격자들하고 격자 모양은 똑같은데 방향이 틀려요. 그죠? 격자 모양은 같은데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다결정립의 아주 특성을 나타내준 계략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 8장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히 단결정에서 그 슈미트 법칙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냐면 이 D번 그림의 경우에 격자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돼 있으면 슈미트 법칙이 딱 맞죠. 그런데 이렇게 다결정립으로 돼 있으면 각 결정립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결정립 안에서 슈미트 법칙이 이제 그 성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평균적인 값, 평균적인 항복능력 값, 평균적인 유동력 값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자 격자 방향 한 방향을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기계적인 성질이 틀려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결정학적 이방성이라 그래요. 다시 우리 강의 자료로 돌아왔어요. 결정학적 이방성. 격자 구조 안에서 어떤 슬립계를 따라서 소승 변형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방향에 따라서 격자 구조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계적 성질의 차이가 나는 것을 결정학적 이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속 재료는 다결정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결정립으로 돼 있는 금속 재료가 거의 대부분 한 95, 철강 재료 같은 경우는 한 95%는 일단 압연을 해서 처음에 이제 연속 주조로 이제 인곳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쭉 압연을 해서 뭐 봉제, 선제, 판제, 그 다음에 판제도 후판, 박판 뭐 이렇게 해서 그 금속 재료를 만들어 나가죠. 그러니까 압연을 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두께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판재의 그림을 요 밑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죠. 판재에서 인장시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재 표준 인장시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리퍼 쪽은 단면적을 넓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퍼 사이에 단면적 균일하면서 폭이 약간 얇도록 해서 이 폭에서 주로 이제 균질 변형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인장시편은.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판재의 경우에 결정립을 구라고 가정하면 반지름이 모든 곳에 일정한 게 아니라 반지름이 모든 곳에서 다른데 특히 길이 방향으로 늘어났으니까 길이 방향으로 긴 타원처럼 변형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두께 방향으로 또 눌려졌으니까 두께 방향으로 납작한 그런 타원체 모양으로 그 결정립이 변형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판재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겠죠. 그렇게 결정립의 모양이 달라지면은 이웃한 결정립하고 비슷비슷하게 길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결정립 경계가 결정립 내부의 격자 구조하고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립 경계들이 어떤 방향성을 띠면서 이렇게 쭉 늘어서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렇게 이제 결정립이 변형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방성을 기계적 섬유화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왜 섬유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 금속 재료의 단면을 절단을 해서 부식액으로 바른 다음에 에칭을 시켜보면 부식액으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부식을 시킨 다음에 물로 다시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현미경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해보면 마치 섬유질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섬유질 모양의 단면이 찍힌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거시적으로 이제 찍는 거죠. 단면 전체가 다 보이도록. 그러면은 섬유질이 있는 것처럼 사진이 찍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금속 재료도 내부에 섬유질 같은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기계적 섬유화. 그러니까 그 섬유질은 결국은 어떻게 생긴 거냐? 변형을 심하게 받으면서 결정립 경계들이 늘어선 그런 모양이 섬유질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정립 경계나 아니면 이제 게재물이 있는 경우에 이제 게재물도 변형을 따라서 이렇게 늘어서게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결정립이 길게 늘어선 방향하고 그다음에 거기 수직한 방향은 기계적인 성질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성의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할 텐데 이방성의 정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방성이라는 거는 방향마다 성질이 다른 거니까 길이 방향으로 성질이 다르고 그다음에 폭 방향으로 다르고 두께 방향으로 다를 테니까 두께 방향 변형률 대비 폭 방향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인장 방향으로 1만큼 잡아당기면 두께 방향으로 얼마만큼 줄어들어야지 되는 거죠. 원래 만약에 이방성이 없다라고 하면 1만큼 늘어났을 때 길이 방향으로 1만큼 늘어났을 때 두께 방향으로는 얼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두께 방향이나 폭 방향으로는. 채팅창으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길이 방향으로 1만큼 늘어나면 두께나 폭 방향으로는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늘어난 비율하고 폭 방향 줄어든 비율, 두께 방향 줄어든 비율 합해서 제로가 될 테니까 그러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죠. 소성 변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교과목에서 강의하기를 소성 변형이 일어난 동안에도 완벽하게 포화성비가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보다 살짝 작은 값이 된다. 왜냐하면 탄성 변형의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탄성 변형량에 비해서 소성 변형량이 아주 큰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에 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은 분모의 2분의 1,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분자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하면 분자 분모가 똑같아서 1이 되겠죠. 등방성 재료는. 그런데 만약 이방성이라 한다면 두께 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하고 폭 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이 다르다. 그러면 R값이 1이 아니겠죠. R이 뭐 1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R값을 랑크포드 값, 랑크포드 변수 혹은 R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장 방향으로 얼마나 늘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R값이 사실은 변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0% 정도 연신율. 그런데 이제 어떤 재료들은 또 20%가 연신율이 안 나오는 재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는 20% 연신율에서 측정하지만 뭐 10% 지난 다음에 뭐 한 15% 정도에서 파단된다 그러면 한 10% 정도에서 그냥 측정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금속 재료에 대한 얘기였고 비금속 재료가 이방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비금속 재료 중에 폴리머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 재료가 있죠. 어떤 경우에 이방성을 나타낼까? 복합 재료는 그 자체로 뭐 심하게 이방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복합 재료라는 거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모재 복합 재료면 플라스틱 안에다 강화섬유를 이제 까는 건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강화섬유를 까는 목적이 특정한 방향으로 하중을 이제 지지하고 싶다. 강화섬유한테 하중 지지의 역할을 담당시키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섬유를 그쪽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배열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골프채 그러면은 샤프트 길이 방향으로 강화선을 쭉 늘어 세우면 길이 방향으로 기울기의 강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합 재료는 그 자체로 상당한 이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폴리머 재료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일반 폴리머 재료도 성형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이방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 그러면은 폴리머 분자들이 엉기성기 늘어서 있는 건데 페트병을 만들려다 보면 두께를 얇게 불잖아요, 그죠? 블로우 포밍이라고 하는 성형 공정으로 페트병을 만드는데 두께는 얇아지게 되고 표면적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얇은 두께 안에 폴리머 분자들이 이제 배열을 해야 되니까 두께 방향으로는 밀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평면 방향으로는 페트병의 평면 방향으로는 아무래도 좀 얼기설기 랜덤하게 분자들이 늘어서겠죠. 그러니까 두께 방향하고 평면 방향이 성질이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폴리머에서 일반적으로 이방성이 생기는 경우는 결정도 폴리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랜덤하게 분자들이 막 뒤엉켜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만 요 구조가 압력이나 온도를 심하게 받으면 마치 금속처럼 결정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머라는 건 긴 사슬 분자가 늘어서 뭔가 얽혀 있는 건데 긴 사슬 분자들이 차곡차곡 배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결정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폴리머이면서 동시에 결정을 갖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도로 얼마만큼의 결정을 이루고 있느냐,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금속 재료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비금속 재료의 변형에 대해서도 이 금속 재료에서 수립된 많은 항복 조건, 항복 함수 이런 것들을 그냥 원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속 재료의 변형 메커니즘은 격자 사이를 움직이는 전이결함이었어요. 그죠? 선결함의 이동이었는데 비금속 재료는 메커니즘이 그거랑 살짝 다르죠. 그죠? 비금속 재료 중에서 예를 들어 세라믹 재료는 살짝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금속 재료랑. 그런데 폴리머 재료들은 기본 메커니즘이 좀 틀려. 폴리머 재료는 기본 메커니즘이 분자 간의 미끄러짐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모양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미끄러짐. 폴리머 재료는. 그 다음에 세라믹 재료는 약간 금속하고 폴리머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라믹 중에서 구조를 갖는 경우는 세라믹도 대부분은 이제 비정질 구조이긴 하지만 구조를 갖는 경우는 금속 재료의 격자 구조 정도로 밀집하지가 않고 아주 성기게 격자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세라믹이라는 게 결국은 금속과 비금속의 화합물에 해당하는 것들의 배열이니까. 그래서 격자의 입장에서 보면 격자 간격이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전이가 이동을 하려고 해도 너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강도가 높다, 경도가 높다. 그 다음에 연성이 부족하고 좀 깨지는 성질이 있다. 뭐 이런 특성으로 나타나죠. 자, 방금 이제 R값을 소개했는데 R값은 아변된 금속 판재의 경우에는 방향마다 성질이 틀려요. 아변된 방향마다 성질이 틀려요. 그래서 아변된 방향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하점자를 붙여서 R0, R45, R90도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척도로 R값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균값을 그냥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를 보인다. R값 레이저 프린터가 안 찍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마다 편차를 보이면 그 편차를 그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평면 이방성 계수 혹은 R값의 편차 정도를 나타내는 걸로 델타 R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R값이 만약에 상수면 아변 방향에 대해서 시편을 각각 0도, 45도, 90도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인장시험을 했는데 R값이 똑같다. 그러면 델타 R은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델타 R이 제로가 아니고 델타 R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편차가 굉장히 크다. 각도마다. 시편을 채취한 각도마다 편차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방성 항복함수에 대해서 이제 요건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등방성 항복함수의 요건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력 세개로 나타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응력 텐서의 세 불변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세 불변량 중에서 만약에 일반 응력 텐서를 사용하지 않고 편착력 텐서를 사용하면 세 불변량 중에서 마지막 3차 불변량은 편착력 텐서의 경우에 첫 번째 불변량은 편착력의 첫 번째 불변량은 항상 제로니까 J2 프라임과 J3 프라임만의 함수가 되면 될 거다. 물론 이제 최적이 일정한 경우는 그렇고 최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이제 최적이 일정하지 않은 항복함수도 두 가지 소개했었잖아요. 드러커프라가 그다음에 쿨롱-몽어 항복 조건 이런 경우에는 J1을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압축성, 비압축성 등이면서 등방성 재료의 항복함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방성 항복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방향마다 성질이 다 틀리니까 이거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항복을 하는 그 기준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좌표계에 근본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반 응력 텐서가 독립 성분이 총 몇 개예요? 6개잖아요. 6개의 이 성분이 전부 다 좌표계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죠? 좌표계를 다르게 잡으면 동일한 응력 텐서라 하더라도 성분의 값들은 틀려져요. 그런데 좌표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6개의 응력 텐서의 6개의 독립 성분의 전체가 다 이 항복 조건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원 응력 공간에서 탄성 영역을 둘러싸는 경계면이 바로 항복 공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성 항복 함수는 이제 등방성에 비해서 참 어렵고 복잡한 게 등방성 항복 함수는 우리가 주응력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서 나타냈죠. 그죠? 주응력 공간을 활용해서 비주얼라이즈를 시켰다고. 그런데 이방성 항복 함수는 주응력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6개의 성분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보여주기로 하죠. 잠깐만요. 채팅창 좀 옆으로 옮기고 제가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이 가리겠으니까 조금 옮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복함수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필요성이 생긴 거죠. 1948년 정도부터 이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방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일반적으로 항복 함수를 세워서 항복 조건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략 한 1940년대 이후부터 이런 이제 그 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힐이라는 분이 지금쯤은 이제 돌아가셨겠죠. 이분이 1920년생일 것 같아요. 1920년생. 1950년에 30세였으니까 지금 101살이 됐는데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1948년에 그러니까는 본인 나이 28살 때 항복 조건은 요래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항복 조건, 항복 함수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포미세스 항복 조건의 앞에 개수에 F, G, H 방향마다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개수값이 다를 수 있을 거다. 이 비율들이.
그리고 이제 전단 성분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LMM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일 일반적인 3차원 응력 조건 하에서의 2차식 항복 조건을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제안했다고 해서 힐의 48년 항복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저기 뭐야 혹시 구글링이 되면 러드니 힐이라는 분을 한번 쳐볼래요? 위키백과에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쳐보세요. 영국 응용수학자예요. 너무 오래돼서 이런 사람은 안 나와. 1926년생이군요. 그래서 2011년에 돌아가셨네요. 90세에 돌아가신 거네요. 89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953년부터) 노팅엄 대학의 정교수로 응용수학과 정교수가 됐군요. 그리고 제일 위대한 명자가 Theory of Plastic이라고 하는 그 책을 1950년에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대략 한 1980년대 정도까지는 잠깐만요. 급한 전화가 있어서 잠깐만 기록을 중지하고 동영상 기록을 다시 하고 우리가 지금 탄소성 변형 이론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는 김에 이제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 전에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왔죠. 트레스카 폼리세스부터 시작해서 프라가 뭐 이런 위대한 소성 이론의 그 연구자들인데 대부분 이 소성 이론은 응용 수학을 한 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보다는 응용 수학에서 먼저 이 현상학적 소성론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이 라드니 힐 이 분이죠. 1950년에 저술한 Mathematical Theory of Plastics라는 책이 대략 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이 소성 이론에서는 성경처럼 모두들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한요소 해석이 나오면서 이런 어널리틱한 방법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돌아서게 됐고 보다 이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헤드를 이제 많이 줬죠. 그러니까 대략 한 1980년대 중반 정도에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주로 해석적인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치 해석, 수치적인 수치 시뮬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많은 설계 그다음에 많은 공정, 성형 공정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1986년 보면은 35년 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2020년 정도부터 또 다시 그 변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탄소성 이론 분야에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기 바라요. 자, 약간 이제 얘기가 옆으로 새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힐의 48년.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뭘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면은 힐이라는 분의 왜 또 연도를 붙였을까? 48년이라는 연도를 붙였을까?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항복 조건이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도로서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 개의 항복 조건을 제안했기 때문에 연도로서 구분을 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항복 조건을 서너 개씩 제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 그 이유가 다 있죠 물론. 그걸 이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 폼미세스 이론에 근거하되 요 앞에 붙은 자승항에 붙은 개수만 전부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제일 심플한 항복 조건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요 개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은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각각 인장시편을 만들어서 인장 혹은 압축을 시켜서 항복 능력을 측정을 하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동 능력이죠. 왜냐하면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서 연속적인 항복 응력 곡선을 얻으면 우리는 그걸 그냥 항복 응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동 응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항복이 최초에 시작되는 것만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항복 응력을 측정했다라고 치면 만약에 시그마 X 방향으로 시편을 만들어서 항복이 일어났을 때 항복 응력 X. 그러면 시그마 X 자리에 X 대입하고 나머지 다 제로를 대입하면 X자승분의 1은 G 플러스 H. 그다음에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FGH를 구해보면 X방향, Y방향, Z방향 항복 응력으로 이 개수들 FGH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개수들을 결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단 방향으로도 이방성을 고려한다면 전단 항복력을 고려한다면 LMN으로 LMN을 전단 항복력으로 대체해가지고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방성 항복 함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세 줄을 한번 사실 이제 왼쪽에 세 줄을 총 6개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는 그냥 식 하나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항복 함수가 주어지면 말이죠. 항복 함수가 주어지면 항복 함수를 응력으로 미분한 도함수, 편미분 도함수, 편도함수 여기에 비례해서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변형률 징분 혹은 변형률 속도가 생긴다고 했어요. 비례상수를 속도 형태를 쓰느냐 아니면 징분 형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변형률 징분이나 아니면 변형률 속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항복 조건의 역할 중에서 역할이 2개인데 하나는 항복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항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를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식이 뭐냐면 항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일단 항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변형률 징분 혹은 변형률 속도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생기느냐. 즉 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항복 함수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항복 함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소성 변형의 변형 거동 자체를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수식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해져. 좀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 항복 함수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항복 응력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7장, 8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현실을 봤냐면 사실은 항복이라는 게 딱 명확한 점에서 일어나기는 곤란하다. 특히 다결정립의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분포하는 값이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아니, 단면에 걸쳐서는 우리가 마치 인장시험 하면은 왜 딱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항복력 찾아내기 어렵냐면 결정림마다 항복이 시작하는 점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항복응력이라는 것 자체가 항복응력을 전후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항복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항복응력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어떤 부분은 아직 항복이 덜 일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항복 함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명확한 걸로 보자. 그러려다 보니까
초기 항복 능력 자체도 명확해야 되겠다. 그러려다 보니까 항복 능력을 우리가 이제 지정해주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초기 항복 능력만 명확하게 지정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유동능력 곡선이라는 걸 따라가면서 항복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명확해요. 그런 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좀 머릿속에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항복함수를 대입을 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쭉 얻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치 폼미세스 항복 조건을 썼을 때 우리가 유효 응력과 거기에 짝을 맞춰서 유효 변형률 속도를 정의한 것처럼 이 이방성 항복 함수에 대해서도 유효 응력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유효 변형률 속도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두 개 곱해진 짝이 결국은 단위체적당 변형 일률이 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성분에다가 응력 성분하고 그 다음에 변형률 속도 텐서의 성분을 전부 대입을 하면은 하고서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람다 다시 되도록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1이 되도록 지정을 해주면 자, 시그마 바가 유효응력이 정의되면 입실론 닷도 정의되겠죠. 그죠? 그리고 람다 닷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람다 닷 계산한 거고 시그마 바 정의된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바 닷도 이 두 개 곱한 짝이 유효 변형률이 되도록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미세스 항복 조건에서 우리가 비례상수 그 다음에 유효 응력, 유효 변형률 정의한 것과 똑같은 절차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포미세스 항복 함수에서는 개수가 따로 안 나왔는데 이 힐의 48년 항복 함수에서는 FGH, LMN이라고 하는 개수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식이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길죠. 식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제 그 항복함수의 경우에는 특히 이방성 항복함수의 경우에는 한 가지 뭐 불리한 점도 있지만 유리한 점도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 이방성 항복함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재료가 이방성을 보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이방성을 언제 보이냐면은 언제 강하게 보이냐면 금속 판재가 되었을 때 이방성을 보인다고요. 강하게. 물론 이제 금속 판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봉제, 그다음에 각재, 그러니까는 바 머티리얼, 그다음에 로드 머티리얼 이런 형태로 이후에 소성 변형을 받으면 길이 방향으로 일단 길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방성을 갖긴 갖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금속 판재로 만들어졌을 때 제일 이방성이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두께가 얇게 아변이 돼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두께가 얇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응력 조건 중에서 평면 응력 조건에 따른다. 요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면 응력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두께 방향으로 두께가 얇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는 큰 응력이 안 걸린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Z축 두께를 Z축으로 삼으면 Z축이 포함된 전단 응력 그러니까 타우 XZ나 타우 YZ도 0으로 무시할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왜 두께 방향 수직 응력을 0으로 무시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전단 응력은 왜 무시할 수 있을까요? 평면 응력 조건에서 누가 한번 채팅창에서 대답을 좀 해볼까요? 자, 전단 응력은 시그마 Z가 0 되는 거는 뭐 타당한데 전단 응력까지 0이 돼야 돼요. 평면 응력 조건에서. 너무 얇아서. 너무 얇아서 그런데 너무 얇으면 전단 변형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전단 변형이라는 건 이렇게 밀어서 평행사 변형으로 만드는 게 전단 변형이잖아요. 근데 두께가 얇은데 그렇게 평행사 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얇은 두께의 판재를 평행사 변형으로 만들기가 참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전달 능력 제로가 되는 거죠. 전달 변형 자체가 일어나기 힘들다. 전달 변형률 자체가 굉장히 영한인 전달 변형률이 생기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 능력이 거의 0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평면 능력 조건을 대입을 하면 식이 과감하게 줄어들게 돼요.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요 평면 능력 조건에서 이제 똑같은 작업을 또 반복을 하면 항복 조건이 이렇게 이제 단순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좀 간단해졌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아변 방향하고 이루는 각도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알파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 아변 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 알파를 두고 우리가 만약에 시편을 만들었다면 그게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는 시편이에요. 그랬을 때 인장 시편의 길이 방향 잠깐만. 하나는 아변 방향이고 아변 방향과 각도 알파만큼 이루는 인장시편을 만들었을 때 아변 방향으로 그다음에 거기 수직한 방향으로 그 좌표계를 각각 x, y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그 한번 각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x와 지금 요거는 마치 아변 판재에 평행하게 잡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알파만큼 각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x, y, z 축이 잡혀 있는 경우 여기다 내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은 평행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아변 방향이 손이 자꾸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잘 필기가 안 되네. 만약 판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요거를 x 그리고 요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인장 방향으로 시그마 알파를 가할 때 시그마 x는 시그마 y 그다음에 타우 xy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모어서클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환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랬을 때 이제 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를 유동 법칙에다 집어넣으면 유동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게 유동 법칙이죠, 그죠? 여기 유동 법칙이에요. 이렇게 유동 법칙에다 대입을 하면은 폭 방향, 두께 방향, 입실론 다시 계산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R 밸류를 R 값을 아까 랑크포드 변수 혹은 R 값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해서 부르기를 요거를 이방성 계수라고 착각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방성 계수는 뭐냐면 GH, FGH 그다음에 LMN 요 6개가 2차식 항복 함수의 계수였잖아요. 그죠? 2차식에 붙는 계수였죠.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는 이방성 계수예요. FGH, LMN이. 그리고 R은 뭐였냐면 랑크포드 변수 혹은 R 값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방성의 크기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방성이 얼마나 심하냐 이 정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 R 값을 이방성 계수다 이렇게 이제 착각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R 값을 이방성 계수라고 불러버리다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거 R 값을 이방성 계수 그러면 R 값 또 이방성 계수라 그러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FGH LMN이 이방성 계수고 이 R 값은 R 값 혹은 랑크포드 변수 이렇게 불러야지 정상이에요.
자, 이 R값 알파 방향으로의 그 R값을 결국 뭘로 나타내냐면 이방성 계수들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방성 계수와 각도로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알파를 이제 제로로 하면 이게 뭐냐면 아변 방향으로 인장시편 만들었을 때, 그다음에 알파에 90도 대입하면 아변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들었을 때, 그다음에 45도 대입하면 45도 방향으로 만들었을 때 보니까 FGHN 간에 서로 이제 R값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방향, 그러니까 아변 방향 인장시편의 항복력 시그마 제로라고 표시했고, 그게 아까 이제 X였죠. 그다음에 90도 방향으로 인장시편 만들면 그게 아까 Y였죠. 폭방향 항복력이니까. 그래서 시그마 제로 나누기 시그마 90 하면은 X 나누기 Y인데, 요거를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바로 FGH 혹은 R 값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R 값으로 뭘 나타낼 수 있냐면 항복력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잘 정리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대사건이 하나 발견이 되죠. 뭐냐면 R0가 R90보다 큰 경우, 그러면은 반드시 요 식의 등식으로 지금 표현됐잖아요. 요 등식으로 표현된 요 관계 때문에 시그마 제로가 시그마 9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등식이 유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소관계로 치면. 그런데 73 황동 판재를 잘라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이 발견이 됐냐면 시그마 제로는 126 메가파스칼, 그다음에 시그마 90은 125 메가파스칼이었는데 R 값을 재보니까 이건 R0는 1.51, R90은 0.37. 그래가지고 요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한 1.49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126, 125 대입하면 한 1 정도잖아요. 그죠? 왼쪽 항은 1인데 여기는 1.5 정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등식이 성립을 안 하잖아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알미늄 합금 재료 중에 요거 독일 규격인데 143메가파스칼 대 133메가파스칼. 그리고 그런데 R 값은 0.48 대 0.6이에요. 그랬더니 얘는 1보다 작아요. 이쪽 항은 1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쪽 항은 1보다 커요. 이런 이제 모순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특정 재료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힐의 48년 항복 함수는 아무 금속 판재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대로 쓸 수 있냐면 탄소광 판재의 경우에는 그런 대로 뭐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는데, 이런 알미늄 합금은 대표적으로 쓰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2차 변칙거동이라고 얘기해요. 2차 변칙거동. 변칙이 1차도 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변칙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변칙거동을 먼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요 평면 응력 조건에서 48년 항복 조건을 이렇게 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응력의 항들로 항복 조건을 나타내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아변 방향으로 인장식변의 항복 응력 시그마 제로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성 계수 대신에 R 값들로 대신해 가지고 항복 조건을 나타내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정리를 했죠. 저기 R값 혹은 이방성 계수들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R값으로 유효 변형 요속도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응력 텐서의 주 방향을 이방성 주측 방향과 일치시키게 잡는 경우, 그러니까는 아변 판재의 아변 방향으로 중력 1번 중력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2번 중력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 반대
90도 반대인 경우, 이 경우에는 대폭 간소화가 되죠. 항복 조건이. 그죠? 대폭 간소화가 돼요. 그런데 아변 판재는 두께 방향으로 심하게 눌리고 길이 방향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폭 방향으로는 대략 길이 방향 정도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떤 가설이라고 얘기하냐면 수직 이방성이라고 얘기해요. 길이 방향이나 폭 방향으로, 그러니까 두께 방향으로만 심하게 줄어들어서 이방성을 보이고 평면 방향으로는 이방성의 정도가 같다. 그래서 R0랑 R90은 서로 같은데 이 R이 1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다. 그러니까 1 근처가 아니고 뭐 1.5거나 아니면 0.5거나 뭐 이런 식의 값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을 수직 이방성이라 그래요. 만약에 R0랑 R90이 전혀 같지가 않고 이 아변 방향에 대해서 각도를 이룬 방향마다 성질이 다 틀리다. 그러면 그런 걸 아변 판재의 평면에서 이방성을 따지는 경우를 평면 이방성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평면 이방성 계수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수직 이방성인 경우에는 이 R0, R90을 서로 갖게 놓고 그걸 R이라고 한다면 이 항복함수가 대폭 좀 간소화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판재를 갖고 이런 판재를 갖고 만약에 등위축 인장 시험을 하면 등위축이란 우리가 이제 보통 인장 시험하는 거는 단축 인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인장 시편을 잡아 늘리는 건데 1번 방향과 2번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응력을 주면서 잡아 늘리면 그런 걸 갖다가 등이축 인장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등이축 인장 시험을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런 그 원판형 소재 판재를 위아래에서 꽉 물고 한쪽에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 모양으로 이렇게 부풀겠죠. 그러면 그 구에 작용하는 응력은 뭐야? 구의 평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모든 방향으로 응력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칭이니까. 기하학적인 형상이 대칭이니까 응력이 같을 거예요. 내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래 편의상 아래에서 애갑을 줘서 그러니까 뭐 물이나 아니면 기름을 사용해서 압력을 올리게 되면 위로 이렇게 쭉 금속 판재, 원형 금속 판재가 부풀어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팽창을 하고 제일 정점에서는 완벽한 등위축 인장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시그마 1 이퀄 시그마 2 이퀄 바이엑시얼이라고 해서 B를 붙여요. 등위축. 그래서 이 상태, 등위축으로 항복을 하는 상태를 이 항복 조건에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1 이퀄 시그마 2 이퀄 시그마 B를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등위축 인장 항복력하고 그다음에 단축 인장 항복력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루나 봤더니 바로 이런 관계를 이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포미스에스 항복 조건을 써서 똑같은 과정을 진행하면 등방성 재료의 경우에는 R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은 2고 2 나누기 2하고 루트 씌워봤자 1이니까 시그마 B하고 시그마 U는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단축 인장 항복 응력하고 등위축 인장 항복 응력의 크기는 같다고요. 폰미스에스 항복 조건을 따른다면 그러니까 등방성 항복 조건을 따른다면 같은데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이방성 재료의 경우에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R이 1보다 크면 이게 1보다 커지는 거니까 시그마 B가 1보다 시그마 U보다 커야 되고 R이 1보다 작으면 여기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시그마 B가 시그마 B가 시그마 U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그 반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차 변칙 거동이라고 그래요. 요 등식의 크기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물 8번 과제물에 여러분들이 좀 작도를 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의 사례죠. 요 경우는 이제 힐의 48년 항복 함수를 그림 여러 개의 타원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변칙 거동도 있고 2차 변칙 거동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변칙 거동이 나타나면 최초로 항복이 일어나는 시점을 예측하는 것도 틀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항복 이후에 소송 변형 거동 자체가 이건 틀린 거 아니냐. 소송 변형 거동을 해석적으로 기술하는 것 자체가 이거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 항복 함수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탄소강 재료, 탄소강 판재의 경우는, 그러니까 강판의 경우에는 이 48년 항복 조건이 그런대로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냐면 알루미늄 합금 재료. 그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1948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지난 1979년에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루미늄 재료를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뭐 알루미늄 캔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도 높게 알루미늄이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항공 재료죠, 항공 우주 재료, 그죠? 그리고 티타늄 합금 재료, 이런 재료들을 성형하려다 보니까 그 성형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변칙 거동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일단 정리를 하죠. 2차식 항복 조건의 그 특징을 정리하면 기본 가정이 명확하죠. 포미세스형 J2 세오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이방성 개수 수도 적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데 1차 변칙 거동, 2차 변칙 거동 다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거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이 항복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성 경화나 뭐 항복력 예측이 잘 맞지 않는다. 그거는 뭐 1, 2번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자료를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조사해서 발표하려는 게 이제 이런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을 하나 선택을 해서 평면 응력 조건에서 항복 곡선을 한번 그려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석적으로 그냥 쓱쓱 그려지는 게 아니고 2차식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야지만 그 곡선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엑셀로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엑셀로 그리면 모양을 아주 예쁘게 만들기가 좀 쉽지 않죠. 자, 이 내용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앞에 그 8장인가요? 거기 내용을 좀 내가 잘 설명을 했어야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넘어가도 뭐 그렇게 이후에 설명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힐 교수께서 1979년에, 그러니까 48년에 처음 이방성 항복 함수를 항복 조건을 제안을 하고 나서 이거 안 맞는, 여기에 전혀 안 맞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979년에 그럼 더 일반적으로 더 일반화를 시켜서 항복 조건 한번 만들어 보자. 아까 그 1차 변칙 거동이나 2차 변칙 거동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자승 대신에 M승을 썼어요. 보이죠? 자승 대신에 M승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 제한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주면 그게 바로 중요한 제한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한이 되었냐면, 그 전까지는 항복 함수 제한되기 한 개밖에 없었어요. 1979년까지는. 그런데 1979년에 이걸 다시 제안을 하는 바람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뭐가 심각해졌냐면, 제가
1982년에 대학원을 들어갔더니 그러면은 이 힐의 1979년 항복 조건이 제한된 지 불과 3년 되는 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 항복 함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이방성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방성.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구이방성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나온 거죠. 2차식이 아닌 항복 함수가. 그러니까 이거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신이방성 이론이라고 부르고 알루미늄 재료는 이 항복 함수를 써야 맞는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힐 교수가 이제 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알루미늄에 대해서 변형고동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막 엄청나게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이 항복 함수를 써서. 그래서 이제 신이방성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근데 예전에 구이방성 이론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구나. 이걸 알면서 이제 공부를 막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면 응력 조건에서 보면은 이 신이방성 항복함수는 이제부터는 이제 신이방성이라고 안 부르고 79년 항복함수라고 부를 텐데 79년 항복함수는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구분된 거는 아마 우리 강의 교재에 설명이 됐을 거고 이제 역시 1차 변칙 거동을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1차 변칙 거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쭉 비슷한 방법으로 쭉 정리를 하다 보면 R 값도 그 시그마 B하고 아까 시그마 U 비율이 R 값으로 딱 그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R 값 외에 지수 M 값이 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방성 계수에 해당하는 A나 C나 F 값은 여전히 따라 있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항복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시그마 B 나누기 시그마 U 비율에 맞도록 M 값을 구하면 1차 변칙 거동은 딱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한 항복 조건이다. 그래서 이름 붙여주기로 이제 신이방성 항복 이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여기 강의 자료에 설명돼 있군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방성 계수들을 결정할 수 있고 R이나 M 값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번 조건 가지고 우리가 등위축 인장 능력하고 단축 인장 능력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딘 알루미늄 합금 재료 아까 그 변칙거동 보였던 그런 재료에 대해서 M 값을 딱 들어맞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각종 합금 재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누군가 이제 요거 선택하면은 과제물 내용을 선택하면 이제 이런 그림 그리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근본적으로 요 호스포드 항복 조건 얘기하기 전에 힐 항복 조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여기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군요. 요 항복 조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중력이 포함이 되고 전달 능력항은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변칙고동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만족시켜야 될 비숍 힐 이론이라는 것을 이론에 따른 그런 실험 결과를 전혀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모델식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고언저리에 그 제한된 대표적인 항복 조건이 호스포드라는 교수가 제안한 호스포드 항복 조건인데 이 사람은 아예 근본적으로 2차식이 아닌 지수로 폼리스에서 항복 함수의 형태를 살짝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A가 2면은
힐의 48년 항복 함수로 환원이 되는데 이 호스포드 항복 조건은 A가 2가 아니고 6이나 한 8 정도 된다. A가 무한대가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트레스카 항복 조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스포드 항복 조건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방성 항복 조건 말고 등방성 항복 조건은 2차식 항복 조건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지수로 A를 썼다는 거죠. 그 평면 능력의 경우에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전달 능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사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죠. 제안하기 시작한 항복 조건인데 이 사람이 저기 포항 철강대학원에 지금 초빙 교수로 와 있어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논문 심사하고 이러면은 같이 저녁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특히 이 사람이 노래방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연구를 많이 했냐면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방성 항복 함수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스포드 항복 조건에서 근거해가지고 이걸 더 일반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항복 조건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항복 조건을 개발한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개수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방성 항복 거동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수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장 형태를 좀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뭐 거의 취미생활처럼 항복 함수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1989년에 제안한 항복 함수인데 이 항복 함수가 그런대로 복잡하기는 해도 알루미늄 합금 판재 정도에는 그런대로 뭐 써줄만 하다.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서 이 89년 항복 조건을 좀 쓰는 편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런 거 좀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과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요 89년 알라 항복 함수를 좀 과제물에 포함시켜서 한번 해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힐 교수는 1990년.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저기 우리 강의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면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항복 함수들이 제안이 돼요. 날라 교수만 해도 뭐 연도별로 막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힐 교수도 이후에 또 몇 개를 더 추가로 발표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전체 이방성 항복 함수는 뭐 다 모으자면은 뭐 그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쓸만한 게 뭐냐? 그나마 이제 탄소강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텐데 탄소강의 경우는 한 48년 항복 함수 정도면 괜찮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에는 달랏의 89년 항복 함수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로 돼 있고 실제로도 그 연구 과제를 여러분들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뭐 충분하리라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재료는 그 두 개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뭐 또 다른 우리 교재에 소개된 다른 항복 함수들 더 그 재료 상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항복 함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강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방성 항복 함수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11장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